다음은 송옥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장님. 예, 예, 신속 시범 획득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방 분야의 첨단 기술이 접목된 무기 체계를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2020년에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이 도입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까지 올해 8월까지 보니까 총 36개 사업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진행되는 거는 34건이고 또 앞으로 진행될 계획이 2건이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 사업을 좀 살펴봤더니 신속은 없어지고 납기 지연 등으로 인해서 이 본래 취지가 좀 훼손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진행 중인 34건 중에서 납기 지연이 13건으로 38%나 차지합니다. 왜 납기됐는지 납기 지연에 대한 현황을 좀 살펴봤더니 이렇습니다. 페니스터 발사형 정찰 무인기는 거의 1년입니다. 335일이 납기 지연됐고요. 자폭 무인기는 204일, 소형 정찰과 타격 복합형 드론은 173일이나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 통상 납기 기간이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장기간 또 잦게 납기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우선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그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은 성숙된 기술을 빠른 시일 내에 전력화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채택했는데 제도가 지금 시작된 지가 지금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네. 되지 않다 보니까 최초에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2년 사업으로 준비를 했고 통상적으로 1년 차에 할당된 예산을 50%를 지불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연초에 시작이 돼가지고 실제 계약되는 것은 거의 4, 4분기에 계약이 되고 우리 청장님이 답변이 길어지셔가지고 제가 막 조급하네요. 좀 좀 짧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끝부분에 또 발언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예. 짧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미숙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착중도금을 지금 50% 주던 거를 초년도에 30, 2년 차에 50, 마지막 년도에 20% 이렇게 해서 좀 유연하게 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은 지금의 문제들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러세요? 싶습니다. 예. 아이고 그러시구나. 이 납기 지연이 발생을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후속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각군의 시범 운영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군사적 활용성 평가라든지 소요 제기 여부 검토라든지 실제 소요 제기 반영이나 전력화까지 연달아서 문제가 생기는데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청장님도 간단하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 납기 지연에 대한 문제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사업 선정할 때 정해진 기한 내에 실제로 납품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더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검토 체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방사청의 검토 결과 기술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납품 기한이 좀 오래 걸릴 거다라고 예측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납기 자체를 좀 넉넉히 잡아서 소요군이 사전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이 아주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지 한국군이 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 좋은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좀 더 대책을 세우시고 유연하게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요. 간단하게 답변 좀 주세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 민간의 성숙된 기술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전력화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은 다양한 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부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다소 초기에 미흡한 부분이 식별되는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글로벌 호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 12월 23일 새벽에 꿈의 정찰기라고 해서 글로벌 호크를 도입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좀 살펴봤더니 꿈의 정찰기가 아니라 애물단지로 전락한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발생을 합니다. 이 글로벌 호크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감시형 최첨단 고고도 무인 정찰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고도가 한 20km 상공에서 30cm 크기의 물체까지로 탐지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4대가 도입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 4대를 도입하는데 이 가격을 봤더니 기체 한 대당 한 2천억 정도가 되고요. 지상 통제 및 지원 장비까지 포함해서 1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유지 비용 여기 운영비를 보시면 유지 비용을 봤더니 올해에는 1,991억 원,
내년에는 2,423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게 기체 한 대 가격에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 운영비는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건가요? 예, 글로벌 호크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전략 자산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입되고 나서 이제 핵심 구성부, 핵심 수리부속이 그 적기에 납품되지 않는 부분을 해서 가동률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개선해서 최근에는 가동률을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올렸고 지금 운영 유지비는 대부분 수리 부속 그죠? 예, 수리비죠. 비용입니다. 근데 이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다른 이런 무슨 전력들도 이렇게 수리가 잦거나 고장이 자주 나나요? 게다가 이제 그 글로벌 호크를 봤더니 동류 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대를 도입했는데 도입 초기에 2대가 핵심 부품이 고장이 났고요. 그중에 한 대는 아예 작동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고 이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거는 정상 부품을 떼어내서 돌려받기를 하는 동류 전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이런 무인기라든지 다른 전력도 이런 경우가 많은가요? 예, 다른 무인기들하고 이제 글로벌 호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군단급 이하 무인기들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호크와 같은 이 정도의 어떤 하자나 동류 전용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러세요, 청장님. 제가 두 건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답변을 주시고요. 네. 동류 전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고 아까 가동률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가동률이 64%에서 65%로 추정된다라고 해서 기존의 다른 항공기의 75%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 호크가 이미 미국에서는 단종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다 미국에서는 이미 이 기종뿐만 아니라 더 신형인 까지도 지금 단종하는 게 아니라 2027년에 전량 퇴역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단종을 하거나 퇴역을 예정한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그것도 수리비를 과하게 이렇게 물게 되는 부분들은 실제로는 제 기능을 못하고 이게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한 번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호크가 미국에서 단종이 되고 퇴역되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운영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측에서 그 도입해야 될 핵심 도입하실 때는 구성품들이 이 사항을 모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류 전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 부속이 제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체에서 같은 부품을 떼서 운용 기체에다가 부착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동류 전용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동률이 63.6%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호크를 운용하고 있는 저희 우방국 수준에 봤을 때는 굉장히 준수한 수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예산 글로벌 호크가 가동률이 낮고 이런 부분들이 운영 유지비가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고도 UAV하고 군단급 그 무인기 정찰 무인기 2 사업들을 빨리 추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방산업체의 불공정한 그 관행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난 8.15 광복절에 2,176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을 하면서 서민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시킨다는 목적으로 92개의 소프트웨어 행정 제재 대상 기업들도 특별 해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92개 중에 방사청으로부터 부정당 제재 처분을 받은 방산업체 14곳이 포함이 되었네요. 대부분이 장애인협회나 중소기업들인데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이 14개 업체를 저희가 보니까 4개의 장애인협회는 국가계약법상 부정한 제조를 한 사유 때문에 제재를 당했고요. 나머지 9개 중소기업은 계약 불이행으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카이는 허위 서류 제출 사유로 제재를 받았는데 저희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수리온 한국형 헬리콥터 사업 시뮬레이션 성능 개량 사업 제안서를 평가를 하는데 기술 유출 방지 대책 평가 항목 부분을 허위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에서 부정당 제재를 했고요. 또 카이는 여기에 대해서 억울하다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8.15 특별 사면에 포함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걸 봤더니 여기저기서 이게 특혜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 제기가 많습니다.
92개의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대기업은 카이가 유일하고요. 또 보니까 소송 제기 중인데 이게 특별 사면에 적용되는 게 절차상 합리적이고 타당한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동안 카이는 부정당 제재를 이런 식으로다가 뭐 재판을 통해서든 대응을 해왔는데요. 최근 5년간 내용을 보니까 부정당 제재를 3번 받고 3번 모두 소송과 행정심판 등으로 이 행정처분을 무산시키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수리원 건은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주변에 정보를 얻어보니까 승소 가능성이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특별 사면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요. 카이의 강구영 사장과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합참 작전본부장일 때 군사지원본부장으로 함께 일을 했고요. 또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를 지지하는 군인 모임이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의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냈다라고 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우리 청장님은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예,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은 것은 과기부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위해서 내수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카이가 포함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 카이에 대해서 부정당 제재를 하신 거는 맞고 그 혐의가 결코 가볍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특별 사면을 받고 바로 카이가 또 방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육군 항공 전술훈련 시뮬레이션 성능 개량 사업에 참여해서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이 사업 추진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게 문제입니다. 부정당 제재를 해서 조치를 하면 일정 정도 기간 동안 제재를 하거나 여기에 대한 벌칙이나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입김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고 또 특별 사면을 당해서 다시 그런 제재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서 다시 사업권을 따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법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방사청이나 국방부에서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청장님 이따가 좀 답변 주시고 혹시 답변이 부족하면 종감 전이라도 이 대책에 대해서 좀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보고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절충 교육할 때 합의가치 이행이 잘 진행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면요. 최근에 10년간 자료를 저희가 봤습니다. 10년간 봤더니 전체가 124건인데 이 중에 36건, 29%가 합의가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사유로 안 되나 봤더니 기술 이전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장비 획득, 그 다음에 부품 수출이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봤더니 이 미이행된 합의가치의 총액은 미화로는 80억 6,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1조 정도에 해당되고요. 요 중에 미합의된 부분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47.7%인 38억 4,400만 달러, 5조 2천억 정도가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합의 가치가 제대로 이행 안 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요. 또 구매하는 무기 체계에 대한 군사 지원 능력 확보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국내의 방산 물자의 수출 지원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합의 이행 가치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행 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행 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합의 가치를 조속히 이행을 해서 국내의 방산 분야 기술 발전과 또 정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합의 가치 이행이 지연되는 이유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신속한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초의 절충 교육을 하면서 합의 절충 교육을 대상이 되는 기술에 대해서 상호간에 합의해서 사업이 착수되지만 진행 과정에서 이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어떤 양측의 모두에 저는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 교육이 저희가 절충 교육으로 인해서 우수한 기술과 아니면 구성품을 제작해서 납품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점이 충분히 있지만은 지금
그 과거에 비해서 현재 점점 더 절충 교육에 대해서 장점을 우리가 발굴하고 그걸 확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이행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저희가 지연 페널티를 부과한다든가 다양한 제도적인 제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도로서 이 이행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판단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또한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카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카이는 국내 항공기 제작 회사면서도 항공기 시뮬레이터 등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고난이도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인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해서 사면 대상 업체에 포함시킨 부분도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추가적인 내용은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국방부의 전력국장님 나와 계신가요?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예,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원종대입니다. 네, 우리 국장님 나와 계시구나. 저희 국가연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법 14조에 의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정 신청이 제청된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국방부와 법무부에 의견 요청을 했는데 국방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 의견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그 위헌법률 심사가 진행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의견 제출을 언제까지 하는지는 그럼 아직은 모르세요? 예, 그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제출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또 국방부의 입장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니까 혹시 제출하기 전에 저희 사무실로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앉아주셔도 예. 됩니다. 예, 국방과학연구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국감에서 국가연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와 단체 교섭을 좀 하고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좀 구축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 소장님께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 예. 교섭을 한 차례도 하지 않으셨어요. 뭐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있으신가요? 특별하게 이유는 없었던 걸로 말씀드릴 수 아, 그럼 있고요. 노조 측에서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예, 단체 교섭이라기보다는 제 소장으로서 우리 직능 대표들하고 만나는 거는 꾸준히 실용적으로 제가 기본적인 가치가 연구원들을 제일 우선시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직종과 직급에 상관계없이 그 직능에 있는 대표들을 다 만나고 했습니다. 그게 법상의 단체의 교섭이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자주 만나고 서로 소통하고 이런 행동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네, 근데 교섭을 하지 않았다고 좀 들어보고 헌소에서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이런 일반적인 노사관계 회복을 위해서 네. 또 정상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네. 응해주시고 추진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예, 자주 만나고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네, 마저 또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국방과학연구소 그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예.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감사를 가장한 갑질이나 위축되는 개발 환경, 사기업 대비 절반의 연봉 수준이라든지 외부기관들의 압박, 또 인건비의 확충, 여러 가지 채용의 어려움,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또 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 거로 지금 보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세요?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직능 대표뿐만 아닌 그분들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 중에 일부 예를 들면 네 번째 항목 같은 케이스는 우리가 기술직 기설 기사인데 수상함 잠수함에 타시는 분들이 위험수당이 타기한 배로 현실성 없다는 얘기 듣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국가연이 갖고 있는 아주 소중한 위치와 위상이 있습니다. 예, 저희 예. 방산 수출의 주역이고요. 또 자주국방의 핵심인 우리 국가연의 종사자들께서 본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한 네. 부분이 있고 또 처우가 개선되어지만 안전하게 이 조직에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 5년간의 국가위원회 퇴사자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정규직은 537명이 퇴사를 했고요. 또 비정규직은 661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합계를 보니까 1,200명이 인력이 이 국가위원회를 떠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특별히 더 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물론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 입사라든지 퇴사 부분이 좀 더 자유로워서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 수치만 봐도 국가위원이 이 종사자들에게 좀 안정적인 조직은 아니다. 신뢰가 좀 떨어지는 조직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이 종사자들에 대한 수행의 업무라든지 아니면 성과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고요. 또 이를 위해서 처우 개선 방안이 좀 시급하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고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고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혹시 하실 말씀 있어 하시고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면 추후에 저희 종감 전에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저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5년에 걸쳐서 저 숫자가 많아 보이는데 우리 연구소 정규직이 한 3,200명 네, 정도 맞습니다. 됩니다. 그 중에 나가는 인원이 60명, 50명 되는데 그게 정부 출연 연구소 기준으로 보면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대충 유사한 편입니다. 그래서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보이는 측면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말씀드리신 의원님 말씀하신 처우 개선 문제, 좀 전에 두 번째 항목에 처우 개선이 좀 안 되고 있다라는 건 작년에도 우리 여야를 막론하고 그 연구소 처우 개선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근데 결국은 이제 정부 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근데 원래는 지금 뭐 이 단계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정부 안에 반영이 돼서 오히려 제가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말 저희들을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가 건의드립니다.